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19세기 후반 당시 많은 나라들이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고 조약을 체결하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교역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 돈이 되니까 그런 거야. 때문에 조선은 나라 문을 열고 난 후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권리, 이권을 여러 나라들에게 많이 뜯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내용이고요. 이러한 열강들에 맞서 우리도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경제적 구국운동입니다. 경제사 부분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우리의 경제를 침탈했던 나라는 청과 일본이었어. 청은 이전부터 계속 교역을 해왔던 나라였지만 일본은 사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제한적인 교역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일본과의 무역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청보다 더 많이 해.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1876년 일본이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으로 청이 갖지 못했던 경제적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먼저 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인천, 원산 세 항구를 개항했고 일본 상인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니? 아니었죠.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의하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항구, 개항장으로부터 동서남북 10리, 4km 이내였죠. 자, 이 공간을 거루지 또는 개항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 무역 형태를 거루지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으로 일본 상인들은 거루지 안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조일 무역 규칙으로 우리의 쌀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항세도 안 냈어. 관세에 대한 규정도 없었고 이처럼 일본은 조선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악용해서 약탈적인 무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았는지 도표를 볼게요. 개항 이후 조선이 수입했던 물건 중에 5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면제품입니다. 일본 상인들이 영국산 면직물을 조선에 들여와 팔았거든. 당시 일본은 이러한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챙겼고요. 반면에 값싼 영국산 면제품으로 인해서 조선의 면제품 판매량은 줄어들어 우리의 수공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면직물을 팔아 번 돈으로 조선에 뭘 사가? 쌀과 콩, 곡물을 대량으로 사간 거야. 그러자 조선에 무슨 일이 생겨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은 높은 물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쌀을 이렇게나 많이 사갈 수가 있었을까? 당시 일본인들은 거루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바로 중간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 객주, 여가, 보부상 등이 이러한 일들을 담당했는데요. 이들을 중개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러한 중개상인들이 잠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 그래프를 보면 일본이 앞서고 청이 뒤처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청이 일본을 급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이모곤란 이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의 내용 기억나니? 청나라 상인에게 한성과 양화진에서 상점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 내지 행상도 할 수 있고 일본은 개항장에서만 장사할 수 있는데 청은 어느 지역이든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량이 늘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격차가 줄어들기만 하고 결국 청나라는 일본을 역전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얼마 뒤 1883년 일본이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최혜국 대우 조항을 딱 넣어버린 거야. 때문에 청나라에게 준 내지 통상권을 일본에게도 줘야 했고요. 일본도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지. 그 결과 거류지 무역이 내지 무역으로 바뀌게 되고 청과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서 상권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학습지 뒷장이 있어요. 지금 외적이 서울에 가득 차 있어. 일본 상인이 항구에 들어와 무역의 이득을 독차지하고 곡식을 모조리 가져가서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죠. 또 그 다음 글을 보면 진짜 무슨 외진 마을에도 청나라 상인이 오지 않는 곳이 없대. 청상인이 늘어나서 상권을 빼앗겨 폐업하는 자가 많아졌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장사를 할 정도로 청나라 상인들이 아예 우리나라에 눌러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륙으로 진출한 청과 일본 상인들은 조선 땅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상권을 확대해 나갔고요. 자, 그러면 거류지 무역 당시 일본 상인들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던 중개 상인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일본 상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사오면 되니까 중개 상인들의 역할이 필요 없잖아. 망했겠죠. 그리고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시전 상인이었습니다. 시전 상인은 서울 쇼핑의 중심지 종로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인데 서울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청과 일본 상인들이 갑자기 옆에 와서 가게를 만들더니 더 다양하고 질 좋고 저렴하기까지 한 제품을 팔기 시작한 거야. 결국 외국 상인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시전 상인들도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과 일본 상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조선에서의 상권을 확대해 나갔고요. 그러다 그 이후에 청일 전쟁이 터지게 되고 일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일본이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6년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하면서 조선 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이때 러시아는 우리에게 각종 이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권을 러시아에게만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놈의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 때문에 고종이 러시아에게 뭔가를 줄 때마다 이 나라도 주고 저 나라도 주고 다 줘야 했어. 때문에 이 시기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볼게요. 먼저 러시아는 삼림 체벌권을 독점했는데요. 지도를 보면 울릉도, 두만강, 압록강에서 나무를 베어가겠다고 요구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정말 나무가 목적이면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골라야지. 무슨 섬이랑 강에서 나무를 찾아. 얘네들이 뭐 바보 등신이라서 이곳을 요구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었어. 그래서 배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너무 춥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항구가 다 얼어서 배가 다닐 수가 없었거든. 즉 삼림체벌은 핑계고 동남아로 내려가기 위해 얼지 않은 따뜻한 항구를 획득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은 전등, 전화, 전차와 같은 각종 근대 시설 등 돈 되는 사업들을 많이 가져갔고요. 특히 광산 채굴권, 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챙기는데 대표적으로 운산 금광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일본도 다양하게 가져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가져갔던 것이 철도 부설권입니다. 거의 모든 철도를 일본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돼. 먼저 최초의 철도, 한성, 경성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인천까지 가는 경인선, 그리고 두 번째 일본과 가까운 항구도시,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과 원산으로 가는 경원선도 일본이 만들고,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의주로 가는 경의선 부설권도
일본이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철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일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일본은 섬나라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루트가 필요했던 거야. 즉 일본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부산에 들어온 다음 철도를 타고 우주까지 올라가려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위 만주로 가려고 했습니다. 즉 일본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 조선에 철도를 만든 거지. 게다가 철도를 만드는 과정도 문제가 많았어. 철도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면서 토지를 굉장히 많이 뺏어갔고요. 노동력 수탈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철도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일본의 독점이 이어집니다. 크게 토지와 금융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토지. 일본은 우리의 땅에 많은 관심을 보여. 그래서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부터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한일 의정서를 통해 군용지를 약탈했고요. 또 같은 시기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저지한 단체가 있었죠. 보안회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철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토지를 많이 가져가요. 당시 일본의 철도 부지 명목으로 땅을 뺐는데요. 사실 이 정도가 철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땅이라면 일본은 이 정도의 땅을 더 요구해. 그리고 빼앗은 토지에 일본인들이 살 수 있게 거류지를 만들고 이 땅을 관리하는 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일본인에게 토지를 싼 값에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금융인데요. 당시 일본은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시설을 도입하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다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돈이 있어? 없어. 그러자 일본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오는 거지. 그렇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으로 메가타라는 재정고문이 대한제국에 들어오는데요. 당시 메가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 돈 너무 구리다고. 당시 대한제국의 화폐는 구리로 만든 백동화였어. 자, 그런데 이 돈이 이런 틀에다가 구리를 부은 후에 틀을 벗겨내서 만드는 방식이라 모양이 100% 똑같지가 않았고 그래서 위조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쓰는 백동화를 일본의 제일은행권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1905년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해요. 자, 화폐 정리 사업 말 그대로 우리의 화폐를 정리하겠다는 거야. 무엇으로? 일본의 화폐로. 그럼 어떻게 바꿨는지 학습지 뒷장에 있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화폐가 멀쩡해, 양호해. 그러면 갑종이라고 해서 이전 오리 제 값을 줬어. 그런데 조금 훼손이 됐네? 오래 쓴 것 같아. 그러면 을종으로 분류해서 반도 안 되는 1점만 바꿔줬고요. 마지막으로 훼손이 더 된 것은 병종이라고 해서 아예 교환도 안 해줘. 이처럼 백동화를 원래 가격 그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야. 돈의 상태에 따라서 갑, 을, 병 3단계로 나눠가지고 차등적으로 바꿔줬습니다. 예를 들어 너네가 1,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10,000원으로 이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은행에서 상태가 좀 별론데? 많이 구겨졌잖아. 이러면서 5,000원만 줘. 10,000원이 한순간에 5,000원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아침에 내 돈이 날아간 건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 아니 작은 돈도 그렇게 손실이 나면 화가 나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전 재산이 그렇게 돼버려요. 나뿐만 아니야. 친구, 이웃 그냥 조선인 전체가 다 그지가 된 거야. 가난해져. 특히나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장사하는 상인들, 돈을 보관해주는 은행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다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더 진짜 미치겠는 건
이 사업을 우리만 몰라. 일본 상인들은 미리 다 알고 백동화를 뭐 상태 좋은 걸로 바꾼다든지 땅이나 물건을 사버린다든지 다 대비를 해놨는데 우리만 몰라가지고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재정은 일본 은행에 예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가만히 당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